우리는 광주에 살고 있지만 광주 안에 이런저런 공간들에 얽힌 역사나 의미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광주문화재단이 2019년부터서 광주의 공간들에 얽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광주 모노그래프라는 시리즈로 지금 발간을 하고 있거든요. 문학의 공간들이라는 주제로 돌아보면 그곳이 있었네라는 책자에 필자로 참여하신 두 분 선생님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노그래프에 우리 고 선생님은 이제 첫 번째 필자로 참여하셨고, 공 선생님이 이제 두 번째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무등산을 특별한 공간으로 이렇게 쓰셨는데, 특별히 그 공간을 이번에 썼던 이유가 있습니까?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시절이야말로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 참혹하고 막 암울했다고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그런 시기였잖아요. 80년 시대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 70년대는 아직 어려서 그렇지만 이제 80년에는 이제 20살 이쪽 저쪽인데 나이적으로는 가장 빛나는 시기고 시대적으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세대가 경험했던 어떤 시기보다 우리 청춘은 무조건 고뇌의 시기인데 거기다가 세상이 이 청춘들을 얼마나 못 살게 죽이고 억압하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 어린애들을 그렇게까지 못 살게 굴었던 시기였어요. 권력이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암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글입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얘기들이잖아요. 아직 젊고 그러니까 또 그 젊은 그 청춘 특유의 그게 있잖아요. 돌아보면. 글 읽어내는 방식. 없지만 자기들끼리 부대끼면서. 그런 시기에 어떤 한 단면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걸 썼습니다. 우리 공선욱 선생은 일찍 그런 현장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억압이나 뭐 사회적 소외 이런 것들을 다 알았잖아요. 저는 그 당시 근데 저 자신 안에 개인 내면에 같이 있었어요.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의 구원은 무엇인가, 뭐 신과 인간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갇혔기 때문에 그 사회적 눈뜨뜻하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책들도 이제 그런 니체나 쇼펜하우어나 그런 그 책들도 그 유동에서 읽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누구나 자기 실존적 자아에 갇혀서만은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싶은데 윤정인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가 뭐냐 어떤 민중운동요 모임 같은데 이런 데 막 끌고 다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그냥 단일 대우를 합쳐가지고 그냥 주먹을 흔들고 소리를 치고 그러게 나 저 사람들도 보고 그냥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들이 뭔가 있기에 한꺼번에 전부 다 합쳐서 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나도 뭔가 그런 걸 발견해야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라도 해내야 되잖아요. 나도 이제 이쪽을 살아야겠다 하고 집에 가서 아버지 돌보는 도와주는 농사였는데 이제 내가 함께하는 농사로 내가 바꾸면서 농민회도 조직도 하고 운동을 하고 했죠. 그래서 의동이라는 동네가 뭐냐면 내 실존적 자아에서 사회적 자아로 나가게 되는 어떤 출발점, 전환점. 예. 특히 또 우리가 이제 거기서 좀만 더 가면 임동성당이 있었고 여기 터미널도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우리 농민 대회를 많이 했어요. 내가 농민운동할 때 많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끝나고 그 집회가 끝나면 유동구 오리탕 골목에 갑니다. 실은 그 오리탕 골목이 너무 투박하거든요. 오리 쑥쑥 썰어가지고 거기다 들깨가루 타서 끓여주는 건데 사실 투박한 음식인데 그것이 바로 서민 음식인데 운동 집회 끝나고 거기에 다 몰려서 장사미사 애들이 다 몰려서 소주에다가 오리탕 한 그릇 먹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는 좋은 세상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선생님은 아까 윤정현과 여러 가지 문인들과 그런 분들 고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 선생님은 올해 아이들 이야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등산과 그때 만났던 오래 아이들, 그 대인시장 그런 얘기가 정말 애틋하면서도 매우 좀 궁금하더라고요. 더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반생들이 이렇게 그들이 경험한 우리가 쓰는 글은 그들이 경험한 그들의 청춘 시기의 광주의 장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는 그리고 저희들이 쓰는 글은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그 청춘, 우리들이 아이 뭐 실존적이든 사회적이든 눈을 뜨던 그런 청춘 시기에 글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대학을 그만두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노동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당연하게 당위로서 꼭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내 친구들이 많이 그랬죠.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집이 그때 쫄딱 망해가지고 진짜로 생계를 위해서 생계형 그 어떤 의식형이 아니라 그 안내양을 했거든요. 광주고속이라고 거북이 그려진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금호고속이라고.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저기다가 수배당한 애들한테 다 집에 몇 푼 안 갖다 주고 생계형이라고 해도 말만 생계형이. 나는 가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빵 하나 보름달빵 하나 사 먹고 그런 것에서 굉장히 긍지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뭔가 멋진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헐벗고 그 도발이 친 친구들한테 돈을 주면 왜 내가 그렇게 더 멋있게 느껴지는지 막 이런 정신적 힘으로 그 곤궁한 청춘을 견뎠던 것 같아요. 80년 5월 자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짐작도 하지만 80년 5월 이후에 대한 것들이 어찌 보면 더 잘 모르거든요. 그 분위기와. 근데 선생님의 글 속에서는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그 어떤 젊은 사람들의 연대의식 같은 것과 동시에 구체적인 지명들이 있잖아요. 그 원효사 뭐 계곡이나 그다음에 대인시장 같은 거. 그런 얘기가 이제 뭐랄까 지금의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 공간 자체의 이름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대인도 어땠습니까? 대인도 그때는. 대인 시장 사람들, 뭐 율랑가 사람들, 황금동에 그 잔술 파는 아줌마들, 뭐 이렇게 광주가 그때는 참 허름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아이들이 요즘 같으면 광주의 그 웅장해지고 번화해지고 뭔가 풍요로워진 이 광주는 요즘의 청춘들한테 좀 더 냉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 허름한 광주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스며들기도 하고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장소가 갖는 힘은 대단히 우리가 사는 곳은 우리가 이 지상에 산다는 것은 어떤 장소에 산다는 것이고 그 장소가 나중에는 멋진 장소가 되기도 하잖아요. 가령 그 도청 같은 경우는 윤상은 열사가 마지막까지 그 한 거다. 그 당시는 장소였지만 지금은 이제 그것이 기념이 되고 공간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장소가 공간이 되게끔까지 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유동도 나중에는 그때 유동은 선생님 얘기했는데 유동은 많이 옛날 것이 살아있어요. 지금도. 광주 어쨌든 많이 변했죠. 지금이. 많이 변했죠. 그래도 우리 이제 공선옥 선생님은 무등산이 있으니까 괜찮다. 광주는 왜 괜찮습니까? 무등산만 있으면? 그 무등산도 저기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가고 등산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장소야. 그 장소가 이제 무등산을 얘기할 때는 되게 우리들이 이제 의식적으로 얘기하면 무등산은 하나의 공간이 돼 있어요. 광주에는 그래도 무등이란 평등한 어떤 세상 이름으로서 무등산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화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한 도시가 지금 무등산이라는 어떤 큰 자연이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저는 하나의 그게 무등산이라는 하나의 자연 산으로만 보지 않고 묵묵하게 광주를 지켜본 한 도시를 다 알고 있는 하나의 시간이 내장되어 있는 어떤 시간처럼 보이거든요. 광주에서 무등산만큼 시간이 축적된 어떤 그런 어떻게 자연이니까 그게 가능했지 않은가. 그러니까 저는 그 한 도시는 도시라는 이름을 명실상부하게 그리고 문화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아까 어떤 그 한 장소가 공간으로서의 기능만 하는 곳이 아니라 시간이 축적된 곳이어야만 그것이 마침내 문화가 될 수 있다. 도청이 왜 우리한테 애틋할까? 거기에 광주 사람들이 울고 웃었던 함께 많이 울었던 시간들이 그게 상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선생님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원래 시공간이라고 하잖아요. 공간이라는 건 시간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장소가 시간이 축적되고 흘러서 공간이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사람들이 너무 클리셰라고 하지 진부하게 항상 얘기하는 게 광주 무등산. 시에서도 온통 무등산. 근데 그것이 자기 실존적인 어떤 또 사회적인 어떤 큰 의미로 작가에게 작용해서 돼야 되는데 그런 지금까지 무등산이라는 시는 있어요. 그것도 무등산에 대한 소설도 크게 했나이 설국처럼 이렇게 나오거나 뭔가 해야 되는데 그 다음까지 못 나가고 사람들이 그냥 항상 얘기하는 것이 금남로 무등산, 금남로 무등산 이렇게 너무 하다 보니까 그것이 관념화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념을 구체 현장 속에 장소로 끌어내려 가지고 설국 같은 어떤 큰 문학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기다리면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등산을 굉장히 웅장한 거, 위인이 탄생할 것만 같은 그런 곳, 그래야만 될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있거든요. 이름도 또 무등이잖아요. 굉장히. 근데 그러지 않고 그 무등산으로 가는 길이 사실은 샛길들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옛날에는 그 무등산하고 바로 동네가 접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그냥 가는 거예요. 나무하러도 가고 뭐 따먹으러도 가고 그냥 놀러도 가고 그런 동네 뒷산으로서의 무등산 삶의 구체성이 구체적 장소로서 네 들어있는 그 무등산에 대한 상상력을 웅장한 무등산이 그 상상력을 이렇게 제거해버리는 가려버리는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 사실은 아 무등산이요 했을 때 아를 빼고 그냥 무등산 우리 뒷산 이렇게 좀 그런 상상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번에 그 문학의 공간들로 해가지고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지역에 정말 그 대표적인 시인과 소설가 두 분이 필자를 참여해서 전 너무 좋았고요. 또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그 시절의 그 공간에 얽힌 어떤 이야기와 거기 그 당시의 정서 그리고 이분들의 문학은 어떻게 잉태됐는지 이런 것이 들어있어 가지고 굉장히 선생님의 시만 읽는 사람과 소설 또는 산문집을 읽은 사람들도 꼭 읽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왜냐하면 그 두 분의 문학 세계를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번에 그 유동 풀어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 독자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씀 이런 거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이제 청춘 시절을 얘기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참 질풍노도 시절이라고 옛날에 그때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유동을 만났던 거죠. 유동에서. 그럼 거기서 말하자면 청춘에 빛나는 어떤 햇빛에 초록이 반짝이듯이 그런 청춘을 만났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술에 절고 그다음에 어디 갈바도 없고 어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 자체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유동이라는 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 유동이 주는
어떤 장소성이라든지 공간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에 쓰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내에게는 그런 것이다. 부동산도 우리가 클리스의 부동산, 진부하게 맨날 하는 부동산 광주 그런 부동산이 아니라 아까 그 열매 있다고 그래서 놀고 거기 누가 도망가서 숨고 총 찾으러 가고 구체적인 삶으로서의 그 부동산 그런 얘기가 그 민중들의 어떻게 민중들의 삶에 그냥 무심한 듯 하면서도 삶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그 산을 장소 삼아서 큰 문학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유동도 한번 그려보고 싶은 생각은 들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이번에 쓴 글은 무등산이라기보다 산에 대해서 썼다기보다는 무등산 언저리에 대해서 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지금도 무등산보다는 무등산 언저리들이 저한테 장소로서 청춘의 장소로서 남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등산 그 언저리들이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개완해져 버렸다고 해야 되나? 말끔하니 그냥 네, 밀면서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서민들이 뭐 닭죽, 보리밥, 무등산 막 골짜기 해갖고 이렇게 했던 환경적 차원도 있었겠지만 뭐 환경 정비라는 이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곳이 주는 그 엉성한 날림의 그 어떤 그 가옥 구조에서 이렇게 생존을 도모하는 사람들이한테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서가 있거든요. 네. 어디 가서도 돈 주고도 그 정서는 우리가 획득할 수 없거든요. 그 남루에 대해서 그 남루함이 우리들의 어떤 정서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또 나쁘게만 작용할까라는 의문점,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남루 속에 이제 시간도 있고, 네, 맞아요. 정도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그냥 싹 밀어버리고 우리 번쩍하게 넣는 것 자체에 대한 작가들의 불만은 있죠. 누구나.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두 분이 겪어낸 그 시간들, 그 공간에서 겪어낸 것들이 두 분의 청춘의 질풍노도기뿐만이 아니라 광주라는 도시와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 그 질풍노도를 견뎌낸 그런 시기와 일치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